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 현재훈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어렵고 딱딱한 정치 사회 이슈를 좀 더 재밌고 명쾌한 해설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 사회를 논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제주의 모습, 지금의 제주 사회는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제주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부터 제주 전역까지 우리 제주가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제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라 그럴까요? 우리 전체가 선거가 방금 끝나고 난 뒤에라서 그런지 그 선거의 여운, 여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 도지사의 당선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도의회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도의회와 도정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건가도 좀 많이 관심이 되는 게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강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선거 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 이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 문제 여전히 다시 또 갈등이 시작될 것 같고요. 영리병원 문제도 지금 7월, 8월에 결론 날 거라서 이제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도 공동체 회복 사업들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대규모 국제 관함식 준비가 되고 상당히 또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골프장 얘기하다가 요즘은 집값 얘기하고 있는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종현 대표는 뭐 다른 이슈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예멘 난민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예민할 수도 있고 첨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갑작스럽 상황 속에서 도민들에게는 이제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든가 종교적 박해 때문에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이슈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우려와 시선을 잘 고려하더라도 일단 도민의 불안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난민들을 잘 좀 보호하고 관리할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민간 차원에서 좀 이분들을 좀 돕는 움직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이제 예멘 난민 문제를 좀 떠나서요. 우리가 그때 세계 평화의 섬이라든가 국제 자유도시라고 우리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의 4.3의 문제를 좀 알리고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이라든가 사람들이 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좀 이제 뜻밖의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면 우리에게는 조금 맞닥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전들도 한번 좀 성찰해보고 재고려해야 될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명범 소장님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요? 네, 저 역시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끝난 지 20일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일상으로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또 3.355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월드컵을 시청하는 풍경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침 찾아온 7호 태풍 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지 걱정하는 도민들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태일 교수님 말씀처럼 역시 선거의 잔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선 고지를 밟은 원도정의 출범과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공룡과 같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참점한 도의회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게 순항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집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20여일 됐죠. 새로운 도정 그리고 새 도회도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변화의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후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의 함의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서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이제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린 보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절반 이상의 그 초선 의원들의 역할 이 세 가지로 사실 이게 귀결될 것 같은데요. 아마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 강시장 약의회 이 지방 권력 구조 자체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대결과 균형이냐, 대결과 공존이냐, 아니면 뭐 상호 대립이냐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그리고 이제 도정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 개원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 73%, 전체 지역구 31석 가운데 29개 석을 확보하다 보니까 정말 공룡과 같은 그 의석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과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 분명한 것은 주민의 뜻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상호 견제와 감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 43명 의원 가운데 이번에 그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23명 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절반이 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운영이나 운영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 당내에서의 서열 구조, 역학 구도 그리고 이제 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과연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공복으로서 자처해서 당선된 의회가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선거 전후 달라진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거는 좀 세대 교체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좀 많이 젊어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사님은 이제 두 번째 당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의회가 많이 이제 초선 의원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분들이 또 상당수가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586, 그러니까 이제 한 60년대생 분들이 의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청년 도지사 후보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들이 등장했는데 상당히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뭉쳐가지고 이제 도정에 요구하고 이제 공약들을 새롭게 이제 요청하는 흐름들이 생기면서 지역사회가 조금 좀 젊어진 느낌들이 있고 좀 세대들이 좀 다양해졌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70년대생인데요. 70년대생들은 뭐 그닥 이렇게 좀 뭐 활동을 좀 보여준 것이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좀 아쉬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세대 교체에서 젊은 세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대 교체에 대한 키워드로 본다 그러면 굳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그 도지사 후보 중에 30대 도지사 30대였죠. 30대 도지사가 당당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은 정말 저는 이 선거의 재미 또 선거의 새로운 판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선된 무소속의 원희룡 지사가 유독 정책에 실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에 큰 비중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 정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걸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이 조금씩 이 청년들의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교체는 되지 않았지만 세대 교체의 그 전 단계로 넘어가려는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실은. 네. 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 교체. 세대 교체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선거가 좀 달라진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단순히 이제 표를 확보한 대상이었다가 요즘은 약간 주체적으로 나섰다. 예를 들면 중학생을 비롯해가지고 과거에는 어느 캠프에 들어갔나 핵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청년단체와 중학생을 연합해가지고 청년 유권자 행동을 조직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각 정당,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청년 비례대표라든가 청년 정치인들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선 안정권에도 없었고 되신 분들도 많이 이제 조금 젊어지긴 했지만 저희 같은 40대라 가지고 사실 20, 30대의 젊은 인재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주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약했던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세대 교체를 위한 정당에서 그런 노력들, 아까 전장에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대표, 이 청년 세대들이 정치판에 끼어드는 거는 굉장히 장벽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럴 때 비례대표로서 당선 확률이 높은 1순위로 준다든지 해서 장벽을 없애서 정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기성세대들이 또 정치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야 이제 세대 교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야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을 육성해 주는 것이고 그게 세대가 바뀌는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 일부분 동감하고 또 일부분 동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교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나이를 갖고서 세대 교체를 구분할 때 말씀처럼 사실 우리 두 가지 저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각 지역의 정당 가운데 기본적으로 평균 당원의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지방 총선 과정이었죠. 당시에 청년 비례대표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그 청년당원의 나이를 34세로 할 것이냐, 39으로 할 것이냐, 45세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뭐 39으로 이제 한 정당에서는 결정이 된 것 같고. 특히 뭐 일부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청년당원의 나이가 45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에서 제기하는 그 청년의 정책, 청년의 비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뜬구름 잡기식으로밖에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세대 교체의 어떤 발판을 만들긴 했을지 몰라도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강호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 유권자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청년 유권자 유권자 행동에서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거기 좀 유의미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동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간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선거에서 수단과 도구로서 이용됐던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들이 각성으로 나타났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발현되더라. 이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총선 또 다음에 대선까지 소위 그 표층 기반 자체를 다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보면 이게 결국은 원희룡 도정에서도 이렇게 출범하는 새 도정에서도 일로 공약을 청년 공약으로 사실 이게 도배를 하듯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이제 청년을 중심으로 대변되는 세대 교체의 세력들을 대변한 실효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고 정작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공약해서 이걸 이제 완성시켜낼 것이냐. 실효적으로 그것들을 줄 것이냐. 말 그대로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김민곤 소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그 과정이 일단은 뭐 시혜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참여형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있고 누구나 이제 자기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이슈나 아젠다들을 잘 정치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그런 발판들이 좀 마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와 관련돼서 좀 또 약간 다른 관점을 좀 얘기를 드리면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세대의 조화나 이제 융합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각 세대는 세대별로 갖고 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대적 과제가 있죠. 예를 들면 60년대 세대는 민주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 그분들이 그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들을 잘 극복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앞서 나온 겁니다. 70년대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도 등장하고 뭐 개인주의 문화가 좀 등장하면서 70년대에 맞는 방식으로 시대를 해석했고 좀 앞서 나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제 경제 성장이 끝난 시기에 청년들의 자기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냥 그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대적 화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 세대가 갖고 있던 시대적 화두들이 정치적으로 융합됨으로써 이제 제주사회라든가 한국 사회가 미래를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발판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과 이제 아니면 세대의 특성보다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정신들, 시대적 과제들이 함께 좀 용광로로 좀 끌어오르면서 미래를 좀 나아갈 수 있는 이슈적으로
로도 시대 정신으로도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선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 교체가 사실 이번 선거 상황의 특징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다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좀 제 개인적인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전후 상황의 후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기본적으로 행정 권력에서 어떻게 주민 권력으로 전이될 것이냐,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대형도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법령과 조례와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실 주민을 통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각 지역의 자생단체들은 자치란 미명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참여란 미명하에 기본적으로 예산의 지원, 시나 도비의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다 이겁니다. 사실 달콤한 유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행정의 권력 자체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더 절실한 논의들이 앞으로 또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대 교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 구조, 뭐 선거법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근본적인 부분 개선하지 않고 이제 막 몸부림치는 이런 그런 작은 노력들이 아닌가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진정한 세대 교체는 뭔지, 그리고 또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의미하는 그 본질적인 건 뭔지, 그 말씀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제주도 유권자가의 한 26%인가요? 그 정도가 20대, 30대가 이게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토파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토파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무관심층에서 적극적 참여층으로 전환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더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도로 세대 교체를 뒷받침시켜 줄 수 있는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의 설계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의지의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대 교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 정치사를 뒤돌려 보면 63세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의 매 선거 때마다 선거의 세대 교체는 주요한 화두였습니다.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교체가 이렇게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고양시켜내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쪽으로 논의 초점들을 조금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세대 교체. 예, 비슷한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세대 말고 앞서는 제가 이제 이슈라든가 세대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제왕적 도지사의 시스템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 의회도 사실상 이제 민주당으로 인한 하나의 색깔로 상당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라든가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의회라든가 아니면 정치 권력에 진출하지 못한 다른 세대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새로운 구조들을 좀 완성을 해야 다양한 세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세대 교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자치적으로 도의회에서 20대는 몇 명, 30, 죄송합니다만 연령대별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20대는 몇 명의 후보, 30대는 몇 명의 후보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아니면 추천을 받는 형태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당배부 비례대표 제제를 연령별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수청하게끔 하고 그 연령별의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한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가람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혹은 특별법 개정할 때 보면 항상 개발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온 에너지를 쏟았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성장의 어떤 기반, 틀
또 국제자유도시를 전쟁한 국제자유도시로 완성시킨 나중에 예멘하고도 뭐 같은 예멘 난민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보고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넌센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자치도니까 정말 특별하게 색다르게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사실 김태일 교수님처럼 이렇게 되게 창의적인 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함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거대 담론에 소외됐던 젊은 계층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개혁에 나섰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 내에서 사실 이번에 원도정에서 이제 출범하는 원도정에서 제시한 공약 중에 하나 보면 원탁회의라는 걸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난 정권 상황에서 청년조례를 만들었고 청년조례상에서 그 나이 기준을 34세로 규정을 하고 청년의 고용이나 권익 향상 그리고 이제 문화활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재반주의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이제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화되고 내면화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의논해야 된다 이거죠. 예, 세대 교체 뭐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제주 사회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지역 사회 뭐 고립된 그런 지형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원주민, 도민들 위주의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뭐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와서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의 그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괜당 문화 그리고 새로운 선거 변수로 이제 등장한 이제 이주민 이런 전체 사실은 어울려 살아야 되는 제주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공동체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향후 제주 사회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이미 그게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주민과 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사실 2010년 이후에 기본적으로 한 7, 8만 명 정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매월 1,000여 명 이상씩, 매년 10,000명 이상씩이 인구 증가를 야기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0%, 한 5만 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트파워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 문화적 차이의 문제, 갈등과 오해의 증폭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지역 내에서 뭔가 이렇게 이 해법 자체를 강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결국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결국은 같이 사는 것이니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우리 문화를 사실 이제 보듬고 만들어내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로 이제 대두된다고 보여지고요. 괜당의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괜당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서울 사람들, 육지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괜당, 제주도 하면 괜당 문화, 혈족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이미지로 투영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푸트넘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좋은 사회적 자본과 나쁜 사회적 자본이 있다고 하면 괜당은 어떤 식으로든 강한 결집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 공동체의 정신들을 승화시켜내고 전통을 개성시켜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매치시켜서 이주민과 괜당의 문화가 적절하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괜당의 문화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직개혁이나 부패의 문제나 온정주의나 혈연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의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을 어떻게 그 걸림돌을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충분히 논쟁하고 토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자발적인 전 농담입니다만 자발적 유배라고 표현을 쓰긴 쓰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직장과 일을 찾아서 이주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괜당의 문화가 저희들이 바꾸려고 제주도 사회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변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주도 2010년 이후에 인구 증가가 이렇게 순유입 인구가 증가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많은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갠당으로만 선거가 안 되고 갠당으로만 산업이 안 되고 갠당으로만 일이 안 되는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잘 바뀌어가고 있지 않을까, 또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그 과정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주민들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도 있지만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지역 사회의 업무로 양으로 또 여러 가지 제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정착 과정에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제주의 행정 쪽에서는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잘 추진할 건가.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문화 이주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그분들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을.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던 제주 출신의 원주민들, 문화예술가들은 역차별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이게 함께 사는 거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으로 이렇게 약삭빠르게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성, 아마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공동체의 특징은 공동체로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그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중요한 큰 방향이었고요. 또 역설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공동체가 오래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바꿔보면 이게 기존의 혈연적 개념 아니면 오래 얼마큼 제주도에 지냈냐의 개념보다는 제주 사회를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가는데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좀 구분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과거 혈연이고 우리는 뭐 갠당이로의 느낌 떠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화, 흐름 이런 걸로서 이제 공동체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융합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가자라고 해야 융합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또 놓고 보면 이제 제주의 공동체를 바치고 있는 뭐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깊게 좀 들여다보면서 지속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둔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다양한 이렇게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잘 이제 섞이면서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큰 화두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밖의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평화에선 뭐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끼리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세계 시민으로서 만나고 싶은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문화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뭐 예멘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다른 공동체와의 어떤 만남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던져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는 저는 이주민은 더 이상 이제 정치의 변수가 아니다. 상수가 된 게 아니야. 뭐 이번 선거에도 보시면 저도 뭐 일고 총동문회, 강씨 문중에 다 문자 왔거든요. 근데 저희 과거처럼 그게 제 투표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 선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각 캠프마다 뭐 몇백 명씩 선대본부장을 꾸리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거의 발휘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이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변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선거의 당락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게 좀 큰 달라진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강호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주민도 당당한 제주도민으로서의 도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긍정적인 우리 윤종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당당한 주권자니까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한 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긍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더 좀 나가면 이게 우리 소위 공동체의 지향 자체가 좀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컨대 이제 포트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투표 참여를 통해 가지고 포트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의 문제나 지역의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입장과 이해들을 반영하려고 하더라 이거죠. 사실 그 이주민들의 실태조사 작년 말에 했던 준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제주도 온다라는 게 한 40,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연 환경 자체를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그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사실 이 보존과 개발에 충돌로서 나타나고 가치 충돌로서 나타나고 가치 갈등으로 전이되더라.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방안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사실 마을 단위의 마을회라는 걸 구성하잖아요. 근데 마을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머릿수,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주민이 급격하게 그 마을에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돼서 집행부 구성과 관련돼서도 정말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같이 이 지역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서 우리 이주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여지고 그 실태조사 안에 보면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5년 산 이주민보다 10년 산 사람들이 주변 내 선주민과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게 나오더라. 앞으로 그분들 역시도 지역에 뿌리박고 삶의 터전 살 이주민이라고 한다면 보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동체 문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 사회의 전체적인 그 큰 틀의 공동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강정 문제가 있고 제2공항 이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제주도 전체의 공동체. 사실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사실은 국가 단위가 국민으로서 가장 큰 공동체라 그러면 가장 큰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들을 갈등 유발 요인을 시키는 거 아니냐, 책임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국가나 지방 정부는 사실은 갈등의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제2공항이라든가 해군기지라든가 영리병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입니다. 갈등의 유발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를 좀 파괴하는 행위들은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재정리를 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하고 나서 절차적인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나서 국책 사업들이 검토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제 뭐 앞서도 이제 청년이나 세대 교체 문제에서 얘기됐지만 이제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제2공항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은영 후보는 이제 이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민은 작은 공동체를 지키고 제주 자연환경을 지키자고 하고 도민들은 조금 더 이제 개발해서 좀 나아가고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방향, 좀 지향에 대한 이제 혼돈이 이제 우리한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혼돈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중앙정부한테도 과거에는 정부가 뭐 한 3만 명이 서명하면서 빨리 제2공항이든 신공항이든 빨리 하자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막상 해보니 관광객이 너무 들어와서 우리 좀 힘드니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방향들을 흔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협상력이 있을 거냐라는 고민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권력이 지방의 어떤 작은 공동체를 해치는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좀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국제자유도시 되고 세계평화회섬 되면
뭐 사삼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뭐 외국 우리한테 필요한 자본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올 거라 그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달라진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에서 꼭 그것들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가졌던 비전에 대한 재정립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해야 공동체의 방향을 좀 잘 할 수 있고 중앙 권력과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조금 이제 건설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주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원주민들, 뭐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주도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왜 추진했나? 아니면 특별자치도의 우리 특별법의 위치를 어느 정도에 가지고 우리가 잘 추진했는가? 이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강호진 대표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밖에 지금 변질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조차도 중재자로서 역할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되는 방향, 지향점이 뭔가에 대한 것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 국제자유시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 저는 반드시 뭐 무조건 많이 오세요. 자본, 사람, 물류 많이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노비자도 그런 연장선에서 추진된 거고 그 연장선에서 저는 예민, 난민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주 공동체의 최상위 법적인 공동체의 비전은 제주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냉정하게 성찰을 해가지고 앞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 것인지 한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민 문제가 뭐 오늘 토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민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또 동시에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큰 틀을 봐가면서 좀 접근하는 좀 지혜 이런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향을 우리가 꼭 이렇게 좀 거대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냥 지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로 조금 더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되는 오버투리즘의 문제 역시 작년부터 이제 줄기차게 제기된 오버투리즘의 문제 역시를 보면 결국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7, 80년대 감귤 산업을 먹고 살다가 그 이후에 관광 산업이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장착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관광 산업이 굴뚝 없는 청정 산업으로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무비판적인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봐 왔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말씀하는 공동체의 지향 속에서의 이념적인 지향, 그리고 삶과 직결된 경제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저는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주요 함의 중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은 기본적으로 거대하고 큰 것에 대한 자기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교통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이제 환경의 문제들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담론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고 큰 거대 지역만 쫓다 보면 이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논의가 더 이 공동체의 지향이 논의 과정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 좀 더 얘기 드리면 일단 이제 비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구성한다기보다는 좀 미래를 가지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구성하죠. 그래서 일단은 한 10년 정도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경험들이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성과 우리가 가졌던 개념 사이의 충돌과 이제 대립 지점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재구성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좀 충분히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갈등 현안들을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할 거냐기보다는 좀 충분히 우리가 10년 전에 설정했던 어떤 비전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해본 현재의 상황을 놓고 새로운 10년에 대해서
개념적이면서도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경험이 결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그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도민들의 이제 좀 관심은 조금 더 이제 삶의 질, 그 도민 행복으로 좀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경제적 성장이 있지만 내가 출퇴근을 너무 늦게 해야 되고 뭐 내가 항상 바라보던 바다라든가 자연경관들이 이제 훼손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 여러 가지 삶의 질들이 악화되고 있고 나의 이제 시간적인 문제들이 없어지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새로운 비전은 좀 먹고 사니즘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삶의 질을 좀 다방면으로 보고 도민 행복이라고 하는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같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추상적 개념과 현실적인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작업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진행돼야 보여지는데 사실 현실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 다녀보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일본입니다. 무슨 환경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문시장 그 구멍난 천장에서 비가 새고 기본적으로 이게 쇳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장사 안 돼서 하소연이고 임대료 오른다. 어르신들 많이 늘고 있고 또 그 과정 내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사회가 만들어줘야 될, 행정이 해줘야 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해관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시켜내고 해결해낼 것이냐의 문제까지도 고려해달라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현실적인 문제를 뭐 얘기해 보죠. 올해 들어서도 보통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꾸준히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민 문제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혹시 난민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은 혹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떤 건지 본질적인 지점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주민이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뭐 오버 투어리즘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난민 문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뭐 인도주의적 관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제 법률의 문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 세계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때 이 기준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물론 일부 우려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런 세계적인 기준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나타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현상에서는 일단 두려움이라는 게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민 사회의 두려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분들을 뭐 추방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발생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이제 잘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우리 무사증 제도도 있고 뭐 국제도시 개념도 있지만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난민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경이 맞닿아가지고 뭐 수만 명이 오거나 갑자기 뭐 무슬림들이 뭐 이제 몇천 명 단위로 오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통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폭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 더 다양한 문화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치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도 좀 잘 해소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보기보다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는 이 예멘 난민 분들을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잘 우리가 이제 보호하면서 우리의 비전들도 잘 만들어갈 거냐 이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약간의 그 난민의 형태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 우리 제주도민도 난민으로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3 때 그죠? 이 정치적 그 핍박을 피해서 일본으로 밀항하거나 이것도 일종의 난민이거든요. 근데 그 가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뭐 범죄자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그랬듯이 그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비슷한 거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제자유도시의 정신은
물류와 자본과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그 제도의 틀 속에서 들어온 분들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좀 더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국제도시의 이제 무사증 제도가 정말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몇 가지 트랙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난민 문제 이 논란은 사실 우리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관용과 배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의 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사실 제주가 갖고 있는 역사성 속에서도 난민 문제 금방 이에 들춰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인도주의 관점으로 논할 것이냐 논하지 않을 것이냐,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국가 차원의 문제냐, 지역의 문제냐, 이건 사실 그 산발적인 어떤 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거 어차피 공론화되었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사실 난민법을 제정하고 있고 난민협약을 가입돼 있는 당사자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원칙을 좀 가질 필요 있다. 원칙을 갖고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협약을 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큰 호혜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말씀처럼 국민적 불안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위해 요소들을 허점 없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이런 논란 자체가 자꾸 가치의 문제로 전이되면서 지역사회든 국가사회든 갈등의 전초전 양상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는 좀 최소화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원칙을 갖고서 지역 난민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공론화의 계기로 삼자.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보여집니다. 일단 난민 문제와 또 별개로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오버투어리즘도 우리가 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주민의 유입과 관광객의 유입은 앞으로 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주 출신 분들이나 아니 다른 지방 출신도 그런데 이제 크면 서울에 대학 가서 서울에 살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게 로망이거든요. 이건 이제 시대적 트렌드다. 그리고 이제 여행의 증가도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할 거고 교통수단의 발달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게 되면서 제주가 이제 과거에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형태에 대한 이제 근본적 성찰이 오버투어리즘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난민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과의 갈등이지만 오버투어리즘이 가속화되면 모든 관광객들과 갈등이 있거든요. 이제 뭐 베네치아라든가 뭐 바르셀로나 보면은 이제 관광객들을 이제 테러하는 형향도 되고 뭐 관광객들 나가라 시위하는 형태까지로 이제 진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 것도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김영근 대표께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중에 이제 좀 너무 거대 담론보다는 세밀하게 보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거, 교통, 쓰레기, 오폐수 문제 이야기인데 따지고 보면 저는 이게 오버투어리즘 또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양적 성장의 이제 결과가 저는 이제 이게 뭐랄까 이 고름이 생기다가 이제 퍽 터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꾸 어찌 보면 용량 초과잖아요.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 말씀하신 대로 바르셀로나라든지 베니스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고 이제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멀쩡하게 있던 자기 살던 아파트가 갑자기 호텔로 개조되면서 쫓겨나야 되고 주거값이 오르고 교통의 체증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자꾸 1,500만 명, 2천만 명의 관광객 목표 달성했다고 우리 도에서 기뻐하고 자랑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1,500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으로 관광객을 줄이되 양질의 관광객들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이제는 자연 관광의 위주가 아니고 조금 더 소프트한 관광들 위주로 가는 이 관광 정책과 주민의 삶을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서 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판을 빨리 짜야 되는 게 원도정 제2기에서 완성은 못 시키지만 틀을 만들어 놓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 놓는
4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하지 않으면 이제 제주도는 앞으로 이거 주거, 교통, 쓰레기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역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딜레마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는 결국은 주체적인 주민의 삶의 터전 자체가 뺏기고 객체화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관광객들은 사실 이타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 목적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됐던 소위 주민의 삶의 질도 보장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소득도 창출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첫 방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새롭게 달라진 제주 MBC 시사진단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렵고 딱딱한 시사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